네,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절 기본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 기본계획이 있는데요. 이 기본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제 기본 방침을 먼저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이 주거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등을 포함한 이 기본 방침을 수립해요. 그리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기본 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도시환경 기본계획, 그래서 줄여서 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수립 의무자는 누구냐? 원칙적으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하는데요. 이 특광, 특시, 특도, 시장은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군수가 빠져 있죠. 보통 6인 하면은 군수까지 포함되는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있어서는 군수는 빠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는 보통 이 말에도 나와 있듯이 도시권에서 진행되는 정비 사업이에요. 그런데 보통 군이라고 하면은 사실 농촌 지역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있죠. 그리고 도시 기능이 단순해요. 그래서 군수에게까지 이런 뭐 기본계획 수립권자로서 자격을 주지는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군수가 빠진다라는 사실까지 알아두시고 이것이 이제 원칙이고 예외적으로는 이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 대도시인 시장은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이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시에서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러나 대도시가 아닌 소규모 시, 이런 대도시가 아닌 소규모 시에서는 도지사가 이 지역은 정비 기본계획을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면은 그 시에 대해서는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규모나 여건상 정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런 인정되는 시라면은 도지사가 승인을 해서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수립해야 되지만 이러한 법정 의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시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이 대도시인 시장은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을 보면은 이런 아주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 이거는 이제 기본계획이고요. 조금 있다가 기계굿이라고 그랬죠? 정비 계획이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세우는 계획이니까 이 정비 계획보다는 좀 더 이 계략적인 내용, 그리고 이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방향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정비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 감을 가지고 이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비사업의 어떤 그런 큰 기본 방향, 그 정비사업의 계획의 기간, 뭐 이런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 기반 시설계획, 공동시설 설치계획, 교통계획, 그리고 녹지 조경, 에너지 공급,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광역재정비를 위한 기본 방향, 계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 안정대책, 이런 계략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계략적인 내용인가 좀 헷갈리는 그런 것들을 좀 찝어서 눈에 더 익혀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말하자면 주거지 관리계획,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대책,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특히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대책은 이 주거대책이라는 내용과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주거 안정대책은 기본 계획에 나오고요. 이 주거대책은 정비 계획에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암기해 두시면 되겠고, 그 정비 계획에 가서 볼까요? 자, 101페이지에 이 정비 계획의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정비 기본계획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다. 정비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의 명칭까지 정확히 정해지고요. 정비 구역 및 그 면적 정해지고, 아까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거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등등하고 뭐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감을 가지시고 내용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의 다음 사항, 그러니까 1, 2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요 9, 10번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어요. 이 계단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빠졌네요. 그 앞에 생활권 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생활권별, 그 다음에 생활권, 여기에서도 이 앞에 생활권, 그러니까 이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이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보, 정비, 보정, 관리의 방향,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은 요 계단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생활권에서는 계단을 생략할 수 있다. 나머지는 생략이 안 되고요. 그 내용입니다. 시험에는 한번 나왔는데 이제 아주 지엽적인 내용이라서 중요하게 다룰 문제는 아니고요. 한번 내용을 반복하실 때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및 작성 방법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합니다.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절차를 밟냐? 이것도 이제 기공지수죠. 공지를 거쳐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람 절차를 보면은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람을 거친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이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때 이제 이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 이때 기본계획은 공람을 할 때는 14일이고요. 정비계획은 30일이라는 거 이따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경미한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미한 변경이 어떤 변경이냐, 이 부분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전체 계획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주민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 이것을 경미한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이제 경미한 변경에 속하는 겁니다. 정비 기반 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이 규모를 확대하는 거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해가 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또 주민 공람을 통해서 물어보거나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거나 또는 그 면적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그러니까 축소를 하더라도 이런 10% 미만이라고 그러면은 넘어가 줄 만하다, 그런 거죠. 이 미만이라는 거는 10%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를 축소했다 그러면 이건 경미한 것이 아니고, 이 10% 축소에 대해서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국계법에서도 개발행위에서 허가를 받냐 안 받느냐 그 경미한 것에 기준이 있었죠. 그때는 5% 축소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이것도 단축하면 좋은 거죠, 주민 입장에서는.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또 사회시설 및 주민문화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비 예정구역의 면적을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정비 예정구역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 건폐율 용적률의 각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민공람이나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각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 특이한 사항이니까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이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하거나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합니다. 여기서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외합니다. 그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요 밑에 이제 별도로 다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런 협심을 거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위에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이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도지사가 이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을 정리를 하면은 대도시 시장 및 기타
자는 협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서 하는데, 이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승인할 때는 역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지체 없이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재건축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재건축 진단이 일단은 명칭이 원래는 안전진단이었죠. 그런데 개정되어서 이제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재건축에서 이루어지는 진단이기 때문에 굳이 안전 진단으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재건축 진단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부터 명칭부터 해서 소소한 내용까지 많은 부분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강의 이전에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좀 바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일일이 교재에다가 바꾼 내용을 표시하기도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파일을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차라리 그냥 덮어서 붙여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재건축 진단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100페이지, 101페이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아예 그냥 붙여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재건축 진단은 뭐 시험이 자주 나오거나 중요한 그런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올 부분만, 좀 이슈가 되는 부분만,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재건축 진단은 이제 여기 기본계획을 끝내고 정비계획 전에 이때 재건축 진단을 해야 되는 시작점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은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에 이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원래는 이때만 딱 했어야 됐는데 이제 그게 또 내용이 변경되어 가지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실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간을 좀 더 늘려줬죠.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시행자 입장에서 좀 더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들을 좀 완화해 주어서 사업 시행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정비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이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비계획에 입안을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자가 입안을 요청하거나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 여기서 10분의 1 이상이 키워드겠고요.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재건축 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런 때 재건축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케이스는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에서 중대한 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또 해당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재건축 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재건축 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 진단에 드는 비용을 원래는 시장 군수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 해당 재건축 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것이 각 세대에게 분담해서 부담이 되게 되겠죠.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 정도 읽어두시면 되겠고, 재건축 진단의 대상이 되는 거는 그 재건축 단지의 주택 단지, 연접한 단지도 포함하고요. 주택 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주택 단지 안에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그 재건축 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재건축 진단 같은 거 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허물 수 있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건물이 어떤 것이 있냐 보면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한 거, 굳이 재건축 진단해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 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이미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충족되어서 그 일대는 다 이제 허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건물은 뭐 굳이 재건축 진단할 필요가 없죠.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 그리고 안전등급이 D, 이 D는 미흡이란 뜻이고요. E, 불량이란 뜻인데 이런 건축물, 그래서 이런 건축물은 재건축 진단을 할 필요 없이 허물 수 있는 건축물이라는 거고요. 재건축 진단기관이 이런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은 이렇게 재건축 진단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건축 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아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아까 보면은 이 재건축 진단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인즉 재건축 진단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요구 등이 있으면은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 정도만 이제 재건축 진단에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소소하게 그 내용 전반적으로 개정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화면과 똑같지 않은 분들은 프린트물로 대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계획이 나오죠. 이제 지금까지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고, 정비 계획에서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 계획은 정비 기본 계획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비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정비 사업의 명칭 같은 거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정비 구역 그 면적까지 나오고,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이 아니라 주거 대책이 나오고, 또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등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추린 거고요. 이 정비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도 이제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그 주민 공람을 통해서 의견 청취를 하고, 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민 의견 청취는 이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하면서 의견을 들어야 돼요. 자, 이 30일이라는 숫자가 이제 특이하죠. 주민 의견 청취는 그 공람은 대부분 다 14일인데, 대부분 이렇게 14일인데 예외적으로 30일 이상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정비 계획이에요. 정비 기본 계획이 아니라 정비 계획입니다. 이 두 번째 출연한 정비 계획을 30일 이상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광기 정관이라고 그랬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이 정비계획,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관리처분계획. 이것이 이제 30일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이제 고시하죠. 고시한 후에 최종적으로 열람할 때는 그 열람 기간 제한이 없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다. 왜 이렇게 그러면은 정비 기본계획은 14일 이상인데 정비계획은 30일 이상이냐? 이 정비계획이 이 기본계획보다 이주, 건축물 철거 등 개인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쳐요. 주민에게 직접적 연관을 갖게 되므로 이 30일 동안 좀 넉넉하게 여유있게 열람을 시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요. 지방의회는 6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비계획을 작성한 후에는 정비구역 지정에 들어갑니다. 자, 아까 보면은 정비계획을 작성할 때 이 정비구역 및 그 면적이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비 계획을 작성함과 동시에 정비 구역이 지정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결은 되어 있지만 절차적으로는 구분된 별개의 행정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바로 이제 정비 구역 지정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비 구역이 이제 지정되는데, 이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그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이 변경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군수가 포함되죠. 아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군수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긴급하게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천재지변, 재난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그리고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위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내용과 기출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